오늘은 제4강으로 유란시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사건들의 연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시작으로부터 예수의 탄생까지 연대이며 그 이유는 별도의 강의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가 약 140억 년 전 일어난 빅뱅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유란시아서는 지금부터 9870억 년 전부터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힘 부조직자와 대행 검열자 81만 1307번이 이보사 외부를 지나면서 오르본턴 초우주의 동쪽 어떤 구역이 물질화 현상을 계시하는데 유리하다는 보고를 하였다는 것을 시작으로 유란시아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유란시아는 우리의 태양에서 기원하였고, 그 태양은 안드로노보 성운의 수많은 자손 중의 하나인데, 이 성운은 네바돈 지역우주의 한 구성 분자로 조직되었습니다. 8750억 년 전에는 안드로노보 성운이 여기서 정식으로 시작되어서 응축해 나가다가 5000억 년 전에 첫 태양이 탄생합니다. 성운은 가스체인데 이 모체로부터 인력을 벗어나서 일정한 궤도를 도는 타오르는 구체가 태양이 됩니다. 4000억 년 전에는 성운이 다시 물질을 끌어들이고 조금 지나서 다시 성운이 응축하는 말기에 이르러 다시 분리가 됩니다. 이후 100만 년도 되지 않아서 네바돈의 미가엘, 곧 파라다이스 아들이 이 성운을 자신의 지역우주를 건설하는 공간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거의 한순간에 셀빙턴의 건축 세계들과 100별짜리 본부 집단의 행성들의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이 세계를 완성하는 데는 거의 100만 년이 걸립니다. 3000억 년 전에 안드로노보 별 회로들은 자리를 잘 잡았고, 그 성운 체계는 일시나마 비교적 물리적으로 안정된 기간을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미가엘과 미가엘의 참모진이 셀빙턴에 도착했고, 오르본턴의 유보사 정부는 네바돈 지역우주를 물리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000억 년 전에는 안드로노보의 중앙집합체에서 거대한 열이 발생하는 것과 함께 수축과 응축이 진행되었습니다. 바깥 지역은 더 안정되고 더 잘 조직되었고, 새로 태어난 별들의 둘레를 도는 어떤 행성들은 충분히 식어서 생명을 옮겨 심기에 적당하게 되었습니다. 네바돈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사는 행성들은 이 시절에 태어나게 됩니다. 1000억 년 전에 성운에서 팽팽하게 응축하는 힘의 정점이 도달하였고, 열의 팽창력이 극대화되는 점에 이르렀고, 80억 년 전에 엄청난 마지막 분출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때에는 오직 바깥에 있는 체계들만이 안전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운의 종말의 시작이었고, 거의 20억 년에 걸쳐 마지막으로 별을 분출하는 것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60억 년 전에는 마지막 분열이 끝나고 우리의 태양이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태양은 안드로노보의 둘째 별가족에서 끝에서부터 56번째입니다. 성운 핵심의 이 마지막 분출은 13만 6,702개의 태양을 낳았고, 그 대부분은 홀로 존재하는 구체였습니다. 안드로노보 성운에서 기원을 가진 별 및 체계의 총수는 101만 3,628개입니다. 그중 태양계를 가진 별의 수는 101만 3,572개입니다. 약 50억 년 전에는 지역 체계가 완성되는데, 하나의 지역 우주 안에는 100개의 별자리가 있고, 한 개의 별자리 안에는 100개의 체계가 있으니, 네바돈 지역 우주가 4000억 년 전에 건축을 시작하여 50억 년 전에 이르러 지역 체계가 완성되니, 지역 체계가 완성되는데 거의 3950억 년의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태양계의 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45억 년 전 막대한 앙고나 체계가 홀로 있는 우리의 태양 근처로 다가오게 되었는데, 이 큰 체계의 중심은 공간의 어두운 거성이었는데 단단하고 상당히 충전되어 있었고 엄청난 힘으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최대로 확장된 순간에 앙고나가 태양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가스 물질의 흐름이 공간으로 태양의 거대한 혀로서 분출되어 나왔습니다. 타오르는 이 가스 분출은 처음에는 변함없이 태양 속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앙고나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거대한 방문객에 당기는 인력이 너무 커져서 이러한 가스 불꽃은 어떤 점에서 부서지곤 했는데, 그 뿌리는 태양 속으로 떨어지고 한편 바깥부분으로 떨어져 나가서 독립된 물질 덩어리, 곧 태양 운석들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즉시 자체의 타원형 궤도에서 태양의 둘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앙고나 체계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태양의 분출물이 더욱 커졌고 갈수록 더 많은 물질이 태양으로부터 당겨져서 둘레의 공간에서 회전하는 독립된 물체들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거의 50만 년 동안 지속되었고 막대한 분량의 물질이 토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직접 인력 통제를 벗어나 영구히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양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태양가스의 큰 기둥은 나중에 태양계의 12행성으로 진화했습니다. 나머지 물질의 많은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앙고나 체계가 먼 공간으로 물러감에 따라서 다시 태양 인력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약 40억 년 전 목성과 토성이 완성되었는데, 이들은 지나치게 가열된 태양가스의 거대한 기둥에 바로 그 중심으로부터 유래되었으므로 상당히 뜨겁게 가열된 태양 물질을 너무 많이 포함하여 밝은 빛으로 빛났고 막대한 열량을 방출했습니다. 잠시 동안 이것들은 실제로 2차의 태양이었습니다. 태양계 행성들 가운데 가장 큰 이 두 행성은 오늘날까지도 대체로 가스로 남았고 아직도 완전히 응축되거나 고체가 되는 점에 이르기까지 식지도 않았습니다. 35억 년 전에는 다른 10개 행성에 응축하는 핵심들이 잘 형성되었고 대다수의 달이 핵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30억 년 전쯤 태양계는 오늘날과 비슷한 활동이 되었고 공간의 운석을 끌어당기며 빨리 자랐습니다. 이 무렵에 우리의 태양계에는 네바돈의 물리 등록부에 기록되었고 몬마시아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지구, 다시 말해서 유란시아는 25억 년 전쯤 지금 크기의 10분의 1에 도달하였고 20억 년에는 5분의 1 크기에 이르렀습니다. 15억 년 전 지금의 크기의 3분의 2가 되었고 화산 활동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지구 전체가 타오르는 지옥이었고 무거운 금속들은 중심을 향해 가라앉고 표면에 화강암의 껍질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행성의 대기가 수증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염화수소를 품고 있었습니다. 10억 년 전이 유란시아의 실제 역사가 시작된 날짜입니다. 행성이 대체로 오늘날의 크기에 이르렀고 이 무렵 네바돈의 물리 등록부에 기록되었고 유란시아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 당시 유란시아는 완전히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9억 5천만 년 전 땅이 솟아오르고 화산들은 아직 널리 퍼져 있고 지진이 잦았습니다. 운석은 계속 지구를 폭격했지만 빈도와 크기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기는 점점 맑아졌지만 아직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았습니다. 이 무렵 유란시아는 행정을 위해서 사타니아 체계에 배치되었고 놀라시아덱 생명기록부에 기록되었습니다. 9억 년 전쯤 예루살렘에서 첫 정찰단이 유란시아에 도착하여 생명실험 장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유란시아는 생명실험이 되는 11행성이 되어서 등록부에 기재되었습니다. 8억 5천만 년 전 지구의 지각이 안정되는 첫 시기가 시작되었고 점차로 안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8억 년 전에는 처음으로 큰 땅덩어리 시기, 곧 대륙이 더욱 솟아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7억 5천만 년 전에는 대륙의 땅덩어리가 크게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나중에 대양에 물이 들어오게 하였고 그린랜드를 포함해서 남북 아메리카의 두 대륙이 서쪽으로 떠내려가는 길을 마련하였고 동서방향의 긴 분열은 아프리카를 유럽으로부터 떼어냈고 오스트랄리아, 태평양 군도 남극 대륙을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잘라냈습니다. 7억 년 전에는 유라시아는 생명을 지원하기에 적당한 조건이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륙의 분리가 계속되었고 점점 더 대양은 긴 손가락 같은 바다로서 땅을 파고 들어갔으며 이 바다는 해양 생명의 서식지가 되기에 아주 적당한 얕은 바다와 아늑한 만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6억 5천만 년 전에는 땅덩어리가 더욱 분리되었고 그 결과로서 대륙의 내해가 더욱 연장되었으며 이런 바다는 유라시아 생명의 필수였던 적정한 염분의 농도에 빨리 이르르고 있었습니다. 약 6억 년 전 생명 운반자가 유라시아에 다시 도착하여 생명을 시작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온 사타니아에 유라시아와 비슷한 세계에 생명을 수정하는 행성이 꼭 61개가 있습니다. 약 13개 가운데 하나는 11행성으로 지정되고 생명 운반자들의 특별 등록부에 배정되어 표준 우주 종류의 살아있는 존재들을 수정하거나 개량하려는 노력으로 어떤 생명 실험에 착수하게 됩니다. 5억 5천만 년 전 생명 운반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영적 권능과 초물리 세력들과 협동하여 이 세계 최초의 생명 형태들을 준비하고 창시했으며 그것들을 이 영역의 쾌적한 바다에 심었습니다. 행성영주 칼리가스디아의 시절까지 모든 식물 생명은 이 최초의 동시에 심은 동일한 세 개의 해양 생명에서 기원을 가졌습니다. 이 세 개의 생명의식에는 중앙의식, 곧 유라시아 및 아프리카에 이식한 것, 둘째 동부의식, 곧 오스트랄리아식 이식, 그리고 서부의식, 서부는 그린랜드와 도아메리카를 포함합니다. 5억 년 전에 원시적 해양 식물 생명이 유라시아의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생명 운반자들은 후일에 큰 대양의 물이 갈라지는 대륙 땅덩어리를 띄어줄 것을 예견하고 부서지는 대륙 땅덩어리의 동서로 갈라진 틈에 가운데 바다에 보호된 열대의만에 원시 형태의 해양 생명을 심었는데 해양 생명을 셋이나 심은 목적은 땅이 나중에 분리됨에 따라서 큰 땅덩어리가 이 각자 생명을 따뜻한 바닷속으로 꼭 가져가도록 보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억 5천만 년 전에는 식물 생명으로부터 동물 생명으로의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천은 분리되는 여러 대륙에 널리 뻗은 해안선에서 아늑한 열대의 만과 개펄의 얕은 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은 모두 최초의 생명 원본들의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었고 차츰차츰 일어났습니다. 식물 생명이 동물 생명으로 진화되는 것을 추적할 수 있고 점진적으로 가장 간단한 것으로부터 가장 복잡한 발달된 유기체로 이끄는 단계적 시리즈의 식물과 동물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동물계의 큰 부분 사이에서나 인간이 생기기 이전에 가장 높은 동물 종류와 인간의 시초인간 사이에서는 그러한 연결하는 고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라시아서는 말하기를 진화론에서 미싱 링크, 즉 빠진 고리는 언제까지나 빠진 채로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는 뻔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4억 년 전에는 식물 생명체가 육지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단계적 조상도 없이 첫 다세포 동물이 바다에 나타납니다. 삼엽충이 진화했고 오랜 세월 동안 삼엽충이 바다를 지배합니다. 해양 생명의 견지에서 볼 때 이때는 삼엽충 시대입니다. 2억 5천만 년 전 물고기과가 나타나는데 이 척추동물은 인간이 나타나기 이전의 모든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의 하나입니다. 절지동물, 곧 각각류는 첫 척추동물의 조상이었습니다. 물고기과의 선조들은 수정된 두 가지 절지동물이 조상이었는데 하나는 머리와 꼬리를 연결하는 기다란 몸을 가졌고 한편 다른 하나는 등뼈가 없고 턱이 없는 예비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비 종류들은 동물 세계에서 첫 척추동물인 물고기가 북쪽에서 갑자기 나타났을 때 급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유라시아의 역사는 10억 년 전에 시작하여 5단계를 거칩니다. 이 5단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말하면 첫째 생명 이전 시기로서 처음 4억 5천만 년 동안을 말하고 이 시기는 시생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는 생명이 싹트는 시기로 그 다음에 1억 5천만 년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 학자들에게는 원생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는 해양 생명 시기로 다음 2억 5천만 년을 차지하는데 우리에게는 고생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는 시초 육지 생명 시기로서 그 다음 1억 년 동안 이어지며 중생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는 포유동물 시기로서 마지막 5천만 년을 차지합니다. 이 최근의 시기는 신생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2억 2천만 년 전에 대륙의 많은 지역은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을 포함해서 물 위에 나와 있었는데 땅은 화려한 식물로 덮여 있었고 이때는 완전히 고사리 시대였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아직도 대기에 있었지만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억 1천만 년 전에 따뜻한 북극의 바다가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대부분을 덮었고 남극의 바다는 남아메리카와 오스트랄리아를 범람했고 한편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바다가 가장 높아졌을 때 새로운 진화적 발전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돌연히 첫 육지동물이 나타났습니다. 땀이나 물에서 살 수 있는 이 동물에 수많은 종자가 있었고 공기로 숨쉬는 양서동물은 절지동물로부터 발전되었고 이것들이 헤엄치는 데 쓰이는 불에는 허파로 진화했습니다. 바다의 짠물로부터 육지달팽이, 전갈 개구리가 기어나왔으며 오늘날 개구리는 아직도 물속에서 알을 낳고 그 새끼는 처음에 작은 물고기 곧 올챙이로서 존재합니다. 이 기간은 당연히 개구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곧 곤충이 처음으로 나타났고 거미, 전갈, 바퀴벌레, 귀뚜라미, 메뚜기와 함께 세 개의 여러 대륙을 곧 덮었습니다. 잠자리는 가로가 76cm에 이르렀고 바퀴벌레는 1,000종 이상이 생겼고 어떤 것은 길이가 10cm까지 자랐습니다. 2억 년 전에는 석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보다 앞서 2천만 년 동안 더 이른 석탄 퇴적물이 쌓이고 있었지만 이제 더 널리 석탄을 형성하는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석탄이 쌓이는 이 시기의 기간은 2,500만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억 8천만 년 전에 석탄기에 막이 내렸고 이 기간의 석탄은 세계 전역에서 유럽, 인도, 중국, 북아프리카, 두 아메리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석탄 형성 시기가 막을 내릴 때 미시시피 강유역 동쪽의 북아메리카가 솟아올랐고 이 구역의 대부분은 그대로 쭉 바다 위에 남아있게 됩니다. 1억 7천만 년 전에 진화의 큰 변화와 조정이 지구 표면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 해양의 바닥이 가라앉음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땅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차츰차츰 내륙의 호수와 바다는 전 세계에서 말라버리고 있었고 고립된 산 빙하와 지역 빙하가 특히 남반구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러 지역에서 이 지역 얼음이 형성되어 생긴 빙하의 퇴적물은 위의 후기 석탄 퇴적물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하는 이 시를 통하여 큰 변동이 또한 육지 생물에서도 일어났는데 씨앗 생물이 처음으로 나타났고 이 식물은 나중에 늘어난 육지 동물 생명에게 좋은 식량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1억 6천만 년 전에 땅은 육지 동물의 생명을 부양하는데 적응된 식물로 대체로 덮였고 대기는 동물이 호흡하는 데 이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해양 생명이 줄어드는 기간과 생물학적으로 어려운 실현기가 끝났고 이 실현기는 살아남을 가치가 없는 가진 것들을 제외하고는 온갖 형태의 생명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서 남은 것들은 뒤따르는 행성 진화 시대에서 더 급속히 발달하고 상당히 분화된 생명의 조상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생물학적 실현기의 끝은 우리에게 폐렴기로 알려져 있고 또한 오랜 고생대의 끝을 표시하는데
고생되는 행성 역사의 4분의 1, 곧 2억 5천만 년을 가리킵니다. 1억 5천만 년 전에 세계 역사에서 초기 육지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은 잘 견뎌내지 못했지만 해양 생명 시기의 벅차고 냉혹한 말기보다는 대체로 더 잘 견뎌내었습니다. 1억 4천만 년 전에 갑자기 앞선 시기에 아프리카에서 개발된 두 파충류 이전 조상이 준 암시를만 바꿔서 파충류가 완전히 발육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들은 빨리 발달했고 금방 악어, 비늘있는 파충류, 그리고 결국에는 바다뱀과 날아다니는 파충류를 생산했습니다. 이것들의 과도기 조상은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빨리 진화하는 파충류 공룡은 곧 이 시대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공룡은 알을 낳았고 작은 두뇌로 모든 동물과 구별되었는데 나중에는 40톤이나 되는 몸을 가누는데 0.5kg이 채 되지 않는 두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파충류는 더 작았고 육식을 하며 뒷다리로 칸가루처럼 걸었습니다. 그들은 속이 빈 새 종류의 뼈를 가졌고 나중에는 뒷발에 새 발가락만 발달시켰는데 그들의 많은 화석 발자국은 큰 새들의 발자국으로 잘못 인식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채식하는 공룡이 진화했는데 그들은 모두 네 발로 걸었고 이 무리의 한 종류는 보호하는 갑옷을 개발했습니다. 1억 3천만 년 전에 바다는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는 베링 해협의 육지다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풍부하고 독특한 해양 생명이 캘리포니아의 태평양 연안에서 나타났고 거기서 1,000종이 넘는 암모나이트가 상급의 두 종류 부류로서 발전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생명의 변화는 과도적이고 차츰 일어났는데도 참으로 혁신적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2,500만 년이 넘도록 연장되며 트라이아스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1억 2천만 년 전에 파충류 시대의 새 국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큰 사건은 공룡이 진화하고 절정에 이르고 쇠망된 것이었습니다. 육지동물의 생명은 크기면에서 최대로 발달하였고 이 시대의 끝이 되자 지구의 표면에서 거의 멸망해버렸습니다. 공룡은 길이가 60cm가 채 안 되는 종으로부터 거대하고 초식을 하는 길이가 22.5m 되는 공룡에 이르기까지 온갖 크기로 진화했는데 그 뒤로 살아있는 어떤 생물도 크기에서 결코 이와 같지 못했습니다. 1억 년 전에는 파충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룡은 엄청난 덩치에 비하여 거의 머리가 없는 동물이었고 그러한 엄청난 몸에 영양을 공급하기에 충분히 먹이를 마련할 지능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느린 이 육지 파충류의 멸망하는 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파충류의 절정과 쇠망의 시작을 포함하는 이 시기는 거의 2,500만 년 동안 계속되었고 주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9천만 년 전에 속시식물이 초기에 백악길이 바다로부터 솟아났고 곧 대륙을 덮었습니다. 이 육지식물은 무화과나무, 목련, 튤립과 함께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 뒤에 곧 무화과나무, 빵나무, 야자나무가 유럽에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서부 평원에 퍼졌습니다. 8,500만 년 전에 베링 해협이 막혔고 북쪽 바다의 차가운 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대서양 및 걸프의 해양 생명과 태평양의 해양 생명은 두 수역의 온도 차이 때문에 크게 달랐습니다. 이제 이 수역들은 온도가 균일하게 되었습니다. 5,500만 년 전의 진화의 행진은 진짜 새의 시조가 갑자기 나타남으로써 두드러지게 되었는데 비둘기 같은 이 작은 생물은 모든 새 종류 생명의 조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나타난 세 번째 종류의 날아다니는 생물이었고 파충류 집단으로부터 직접 솟아났으며 당대에 나르는 공룡이나 이를 가진 초기 종류의 육지새로부터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파충류가 쇠퇴하는 시대뿐 아니라 새의 시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5천만 년 전에 세계의 땅 지역은 아주 대체로 물 위에 있거나 겨우 조금만 물 밑에 잠겼습니다. 이 시기에 일찍 북아메리카에서 태반을 가진 종류의 포유동물이 갑자기 나타나 우수한 지능을 쓰게 될 수 있었습니다. 4천만 년 전에 북반구의 땅 지역이 비로소 높아졌고 이에 새롭고 광범위한 땅의 토종물,
그리고 용암의 흐름, 뒤틀림, 호수의 형성, 침식을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땅의 활동이 뒤따랐습니다. 이른바 에오세기를 통해서 내내 포유동물 및 기타 관계된 형태의 생명은 거의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 번성하였습니다. 북아메리카는 그때 오스트랄리아를 빼고 모든 대륙과 땅으로 연결되었고 세상은 차츰차츰 여러 종류의 원시 포유동물 집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3,500만 년 전은 태반을 가진 포유동물이 세상을 정복하던 시대가 되었음을 표시합니다. 3천만 년 전에 현대 종류의 포유동물이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2천만 년 전에는 정말로 포유동물의 황금시대였습니다. 베링 해협의 육지다리가 올라왔고 엄니가 4개 있는 마스토돈, 다리가 짧은 코뿔소, 그리고 고양이과의 여러 변종을 포함하여 많은 집단의 동물이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로 이주했습니다. 200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의 첫 빙하가 남쪽으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빙하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었고 이 빙하는 북쪽의 압력 중심들로부터 전진하고 다시 거기로부터 후퇴하는데 거의 100만 년이 걸렸습니다. 중앙의 빙상은 남쪽으로 칸사스까지 뻗었는데 동쪽과 서쪽의 얼음 중심들은 그때 그다지 널리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빙하기에 있었던 큰 사건은 원시인의 진화였습니다. 인도에서 조금 서쪽으로 지금은 물밑에 있는 땅에서 오래된 북아메리카 리모 종류의 아시아 자손 사이에서 원시동물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조그만 동물은 대체로 뒷다리로 걸었고 몸 크기에 비해서 또 다른 동물의 두뇌와 비교해서 큰 두뇌를 소유했습니다. 이 목 생명의 70대 자손에서 새로운 상급 집단의 동물이 갑자기 분화했습니다. 이 새로운 중간 포유동물이 크기와 키와 선조의 거의 2배가 되었고 비례해서 커진 두뇌력을 가졌습니다. 그때 세 번째로 결정적 돌연변이 곧 영장목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100만 년 전에 유란시아는 사람 사는 세계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진부하는 영장목이 혈통 안에서 돌연변이가 갑자기 2명의 원시인간, 인류의 실제 조상을 생산하였습니다. 조선과 비교해서 이들은 정말로 멋진 작은 생물이었습니다. 몸에 거의 털이 없었고 그래도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신체의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키가 120cm 조금 넘게 자랐고 모든 면에서 부모보다 덩치가 컸고 다리가 더 길고 팔이 더 짧았습니다. 거의 완전히 마주볼 수 있는 엄지손가락을 가졌고 이것은 오늘날 인간의 엄지손가락만큼 다양한 일에 잘 적응되었습니다. 그들은 똑바로 서서 걸었고 후일의 인종만큼 걷기에 거의 잘 적응된 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기 1934년부터 처음 이 두 인간이 출생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꼭 99만 3,419년입니다. 놀랄만한 이 두 생물은 참 인간이었습니다. 이 첫 인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은 12살에 완전히 성숙했고 약 75년의 잠재 수명을 가졌습니다. 유란시아는 네바던 우주에서 인간이 사는 행성으로 공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생물학상의 진화는 다시 한번 의지의 위험을 가진 인간 수준에 도달했고 드디어 사타니아 606번 행성에 사람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 둘의 이름은 안돈과 폰타로 지명되었습니다. 안돈과 폰타는 42살까지 살았고 그 나이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위가 떨어져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이들 중에 5명과 손자, 손녀 11명이 함께 죽었고 거의 20명의 후손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돈과 폰타가 죽고 나서 아들 손탓이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안돈과 폰타의 가족은 20세대에 이르기까지 함께 같이 지냈는데 그때부터 경쟁과 사회적 마찰이 생겨서 비로소 가족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돈족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모습으로 인류 속에 잔존하게 됩니다. 안돈과 폰타의 이야기는 별도의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종의 분산에 대해서도 따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시인 바로 안돈 족속은 까만 눈과 거스무리한 살갗, 누런빛과 붉은빛의 잡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멜라닌은 모든 인간의 살갗에서 발견되는 색을 입히는 물질입니다. 그것은 최초의 안돈 살갗에 있던 물감입니다. 일반적 겉모습과 피부 색깔로 보면
이 초기의 안돈 족속은 살아있는 다른 어떤 인간 종류보다도 오늘날의 에스키모를 더 비슷하게 닮았습니다. 그들은 추위를 막으려고 동물의 가죽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었고 오늘날의 인간보다 몸에 털이 거의 더 많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안돈 시족은 27대까지 끊어지지 않고 지도자의 핏줄을 유지했고 그때 안돈과 폰타의 자식인 손탓의 직계우선 가운데서 아무런 남자 자손이 나타나지 않자 그 시족에서 통치권을 지망하는 두 경쟁자가 주도권을 쥐려고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안돈 시족들의 수가 늘어났고 가족들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마찰과 오해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두 가지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사냥하는 것, 그리고 이웃 부족들의 손에서 실제로 어떤 불공평한 대우나 모욕을 받든지 또는 받았다고 생각하여 복수하려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싸움이 늘어났고 부족 진쟁이 터졌으며 유능하고 진보된 집단의 가장 우수한 자손 중에서도 심각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손실 가운데 더러는 돌이킬 수 없었고 능력과 지능을 가진 가장 귀중한 핏줄이 더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 초기 민족과 그 원시 문명은 시족들에 벌린 이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하여 멸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초기 안돈 종족들은 아시아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지 않았고 처음에는 아프리카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지리적 여건은 그들에게 북쪽으로 가라고 가리켰고 느리게 지나가는 셋째 빙하의 얼음에 방해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북쪽으로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 광범위한 빙상이 프랑스와 영국 제도에 이르기 전에 안돈과 폰타의 우선은 유럽으로 서쪽으로 밀고 나갔고 그때 따뜻했던 북해의 바다까지 이르는 큰 강들을 따라서 따로 떨어진 촌략을 세운 것이 1000개가 넘습니다. 이 안돈 부족들은 프랑스에서 일찍부터 강가에서 정착한 사람들이었고 솜강을 따라 수만 년 동안 살았습니다. 솜강은 빙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강이었고 그 시절에 오늘날과 비슷하게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안돈 후손의 자취가 그렇게 많이 이 강유역의 진로를 따라서 발견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인류는 생긴 지 거의 100만 년이 되었고 그 이야기의 처음 절반은 대체로 유라시아에서 행성영주 이전 시절에 해당합니다. 인류 역사의 후반은 행성영주가 도착하고 6 유색인종이 나타날 때 시작되며 대체로 보통 구석기 시대로 여겨지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원시인은 본능적으로 열등한 원숭이족과 섞이는 위험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해수면에서 9,000m 높이에 있는 건조한 티벳의 고지 때문에 원시인은 동쪽으로 이주할 수 없었고 커진 지중해 때문에 남쪽이나 서쪽으로도 갈 수도 없었는데 지중해는 그때 동쪽으로 인도양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서 전진하는 얼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주하는 길이 얼음에 막혀 있을 때에도 비록 흩어지는 부족들이 갈수록 서로 적대하게 되었어도 좀 더 영리한 집단들은 지능이 열등하고 나무 위에 사는 털 많은 사촌들이 사는 남쪽으로 갈 생각을 결코 품지 않았습니다. 서쪽에 있는 폭소울 종족 외에도 분투하는 또 다른 문화의 중심이 동쪽에 버티고 있었으니 이 집단은 안돈의 손자의 손자로서 바도난 부족으로 인도의 북서고지 언덕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을 희생물로 단 한 번도 바치지 않는 안돈의 유일한 후손이었습니다. 이 고지에 바도난 사람들은 널리 펼쳐진 고원을 차지했는데 이 고원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시내들이 가로지르고 사냥감이 풍부했습니다. 티벳에 있는 그들의 어떤 사촌들처럼 그들은 투박한 돌, 오두막, 언덕가의 석굴, 그리고 반지하 통로에 살았습니다. 85만 년 전에 우수한 버너란 부족들은 열등하고 짐승 같은 이웃들을 몰살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1000년 동안 이 지역에 있던 어중간한 짐승 집단의 대부분이 죽음을 당하거나 남쪽 숲으로 밀려갔습니다. 이 개량된 바도난 혈통의 혼합 후손들이 겉보기에는 새로운 민족으로서 이른바 네안데르탈 종족으로서 활동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용사였고 널리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북서쪽에 있는 고지의 중심들로부터 차츰차츰 서쪽으로 프랑스까지, 동쪽으로는 중국까지, 또 밑으로는 북아프리카까지 퍼졌습니다. 그들은 진화하는 유색 인종들이 이주할 때까지 거의 50만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50만 년 전에 인도의 북서고지에서 살던 바도난 부족들은 또 다른 큰 종족 싸움에 말려들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이 무자비한 전쟁이 격렬하게 계속되었고 그 오랜 싸움이 끝났을 때 겨우 100가구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존자들은 당시에 살아있던 안돈과 폰타의 모든 후손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바람직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고지의 바도난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사람이 거하는 고지 지역의 동북부에 살고 있던 한 남자와 여자가 갑자기 특별히 영리한 집단의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산기 가족이었고 유란시아의 6 유색 인종을 모두 낳은 조상이었습니다. 이 도표는 인종의 분산을 단순화시켜서 그린 가지도인데 안돈족은 자바, 호주, 시베리아, 영국, 에스키모로 분산되는 동시에 인도 북부의 바도난 종족으로부터 네안데르탈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도난족 자손 중 6 산기 인종, 곧 6 유색 인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도표에 대해서는 차후 인종의 분산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산기 가이들은 19명이었는데 동료들보다 머리가 더 좋았을 뿐 아니라 살갗이 태양빛에 노출되고 나서 여러 색깔로 바뀌는 독특한 성향을 나타냈습니다. 이 아이들 19명 가운데 5은 붉고 2은 오렌지색이고 4은 누렇고 2은 풀빛이고 4은 푸르고 2은 남빛이었습니다. 이러한 색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자 더욱 뚜렷해졌고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동료 부족들과 짝지었을 때 그 자손은 모두 산기 부모의 피부색을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약 50만 년 전에 6 유색인종, 곧 산기인종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행성영주 갈리가스티아가 유란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영주가 도착했을 때 땅에는 거의 5억의 원시인간이 있었고 그들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잘 흩어져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세운 영주의 본부는 세계 인구의 중심 부근에 있었습니다. 갈리가스티아는 라노난데 아들이었고 2차 계급에서 9344번이었습니다. 그는 대체로 지역우주 사무의 행정에 그리고 후일에는 사타니아 지역체계의 관리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유란시아의 행성영주는 그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혼자 파송되지 않았고 보조자와 행정조수 일행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 집단의 책임자에는 달리가스티아, 곧 행성영주의 부관인 조수가 있었습니다. 달리가스티아도 2차 라노난데 아들이었고 그 계급에서 31만 9,407번이었습니다. 그가 갈리가스티아의 동료로서 배치받을 때 그의 계급은 조수였습니다. 행성 참모진은 큰 무리에 협조하는 천사와 한 집단의 다른 하늘 존재를 포함했으며 이들은 인류의 이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체에서 가장 흥미있는 집단은 영주 참모진의 유용 참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갈리가스티아 일백인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영주 참모진의 구성원, 다시 물질화된 이 100명은 유란시아 모험을 시작하기 위하여 78만 5천 명이 넘는 자원자, 상승하는 예루살렘 시민들로부터 갈리가스티아가 뽑았습니다. 선택된 100명은 각자 다른 행성에서 왔고 아무도 유란시아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롯 종류의 주류를 이루게 되고 후에 아담족과 섞여서 안드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시민 100명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유란시아에 거주하며 감독하는 생명운반자 2명은 그들의 계획을 미리 완벽하게 세웠으므로 안돈과 폰타 혈통에서 선택한 생존자 100명의 생명지를 영주 참모진의 유용 참모들을 위하여 계획될 물질몸으로 옮겨 심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예루살렘과 에덴시아에 탄원하였습니다. 이 요청은 예루살렘에서 허락을 받고 에덴시아에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30만 년 전 황색인종이 중국에 진입하였고 이 황인종들과 이미 들어와 있던 홍인 사이에 2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싸움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홍인이 유리했지만 빨리 배우는 황인들에게 밀려서 결국 그 당시에는 연결되어 있던 베링 육교를 통해서 홍인들은 아메리카 내륙으로 쫓겨납니다. 20만 년 전에 루시퍼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루시퍼 반란 이야기도 역시 별도의 제목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3만 5천 년 전에는 마지막으로 빙하기가 종료되었고 이때 중요한 사건으로는 아담과 이브가 행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는 1934년부터 따져서 37,848년 전에 유란시아에 도착했습니다.
행성 유란시아에 온 아담과 이브는 예루셈에서 선인 물질 아들 집단의 일원이었고 둘이 함께 14,311번이었습니다. 이들은 셋째 육체 시리즈에 속했고 키는 240cm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구의 목적은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가 한계에 다다라서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때 인류의 새로운 개량을 위해서 자손을 생산하여 진화되어 온 인류와 섞이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기원전 35,798년 아담의 불이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아담과 이브의 초조함으로부터 생긴 차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생물학적 개량 계획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 100만 명에 이를 때까지는 주위의 민족과 섞이지 않고 있다가 그 후에 급속히 섞임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느린 진행에 실망한 이브가 노 쪽의 남자와 급하게 관계를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카인이었습니다. 아담도 자기 동반자와 운명을 함께하기 위해서 역시 노 쪽의 여자 라오타와 관계하게 되고 여기서 산사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를 이유로 아담족과 노 쪽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아담과 이브의 자식들은 에덴 동산을 버리고 제2의 에덴 동산으로 이주합니다. 지금은 유란시아 전체 역사를 보는 시간이므로 자세한 이야기는 아담과 이브라는 제목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5,000년 전에는 아담과 이브의 순수혈통 아들 아담손을 중심으로 문명이 건설됩니다. 33,000년 전 정색인종과 황색 및 적색인종이 섞였고 기원전 25,000년에는 황인이 중국에서 최상위 문화를 건설했습니다. 기원전 16,000 전부터 셋 종족의 사제 100명이 일행이 인도로 들어가서 다국어를 쓰는 그 민족의 서쪽 절반에서 종교적 정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000년 안에 그들이 지녔던 파라다이스 삼일체 교리는 불의 신뢰의 삼자일체 상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도포는 아담과 이브의 보라인종이 인류의 개량을 위해서 어떻게 노쪽과 섞여서 안드족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라인종의 자손들은 노쪽 그리고 후에 산기인종에서 나온 유색인종들과 섞여서 유란시아의 인류의 진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엔다이트족이란 안드족으로서 아담족과 노족의 혼혈인종인데 이들이 기원전 15,000년에 중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 15,000년 전에 안드족속은 어지간히 큰 떼를 이루어서 디다오 통로를 가로질러 간소의 중국 촌락들 사이에 황하상류의 유역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당장에 그들은 동쪽으로 허난까지 침투했고 거기에는 가장 진보한 촌락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동하는 아담족들은 천천히 총인종의 높은 부류와 연합했고 그들의 문화 풍습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한편 네안데르탈 종족에 남아있는 혈통을 무자비하게 없애버렸습니다. 종족을 혼합하는 이 기법은 열등한 핏줄의 제거와 함께 힘차고 진취적이고 우수한 청인 집단을 12 이상 낳았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를 크로마뇽인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아담 이후 시절의 초기에 유럽의 문명은 청인의 활력과 예술을 아담족 속의 창조적 상상력과 독특하게 섞은 것이었습니다. 청인은 크게 활력을 가진 민족이었으나 아담 족속의 문화와 영적 지위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아담 족속은 그들의 종교를 크로마뇽인에게 인식시키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몇만 년 동안 유럽에서의 종교는 인도와 에집트에서 발전한 것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종족이 중국에서 본토 종족에게 밀려나서 일본으로 건너왔으며 기원전 만년 아담손 후손들이 그리스에 정착했습니다. 안드족은 기원전 8,000년에서 6,000년 사이에 마지막으로 분산이 완료되어 현재와 비슷한 분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인도를 정복한 안드족 속과 토종 핏줄의 혼합은 결국 드라비다인이라고 부르는 혼합된 민족을 낳았습니다. 초기에 있었고 좀 더 순수했던 드라비다인은 문화적으로 성취할 큰 능력을 소유했는데
이 능력은 그들의 안드족 유산이 점차적으로 묽어짐에 따라서 계속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1만 2천년 전에 인도의 싹트는 문명을 망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적은 양의 아담의 피를 주입한 것조차 사회의 발전을 두드러지게 가속화하였습니다. 이 복합 혈통은 그때 땅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을 낳았습니다. 안드 족속의 마지막 분산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생물학적 중추를 부수었을 때 이 우수한 종족의 작은 소수 집단이 두강 입구 가까이에 있던 그들의 고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수메르인이었고 기원전 6천년이 되자 그들의 줄기는 대체로 안드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는 노 쪽에 더 가까웠으며 그들은 달라시아마의 옛 전통에 집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해안 지역의 수메르인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마지막 안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종족들은 이 시대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두개골의 종류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이미 이 시점에 완전히 섞여 있었습니다. 기원전 4500년에는 황인종에 의한 중국에서 정치적 재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1973년에는 멜기세덱의 유란시아 육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란시아 역사를 섭리시대의 기준으로 나누면 5개의 섭리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50만 년 전 행성영주가 유형 참모진 백인과 도착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문화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을 말하고, 둘째 계시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도착하여 원주민들을 위해 가르침을 베푼 것을 뜻하며, 셋째 계시가 바로 멜기세덱이 살렘에 육신화하여 학교를 세우고 유일신에 대한 가르침을 준 것을 말합니다. 넷째는 미가엘의 증여로 나사렛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살며 가르치고 보여준 가르침을 말하고, 마지막 5번째 계시는 바로 유란시아서를 통해 온전한 진리를 계시한 것을 말합니다. 이 5번의 계시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의 강의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살렘의 멜기세덱이 기원한 1973년에 5번 계시의 3번째 계시로서 육신화했음을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에서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늘을 우러러 능력이 되는 대로 별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믿었고 멜기세덱은 이를 의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에서의 체류 후에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신성과 인간성 사이의 위대한 유란시아 협약을 대표합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해주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지시를 따르기를 동의합니다. 이때까지는 오직 행위로, 즉 희생과 제물로만 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은 다시 유란시아에게 구원이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구약성서의 기록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로 묘사된 것은 실제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의 이야기였습니다. 후에 구약성경을 쓴 사람들은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신과 동의어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의 천사와 그렇게 많이 접촉했다는 기록은 그들이 멜기세덱을 수없이 방문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멜기세덱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살렘 선교사를 양성하였는데 이들은 주위의 모든 부족, 특히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로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 교사들은 마키벤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복음을 지니고 살렘에서 점점 더 멀리 여행했습니다. 반 후스카에 모여있던 아담손의 후손들은 살렘 교도의 히타이트 교사들에게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안드족 중심으로부터 선생님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외딴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살렘 선교사들은 유럽 전역을 심지어 영국 섬까지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한 무리는 파로이족을 지나 아이슬란드의 안돈족까지 갔고 또 한 무리는 중국을 횡단하여 동쪽 섬의 일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1500년의 일입니다. 동방구의 부족들을 깨우치기 위해 살렘, 메소포타미아, 반호수에서 과감히 뛰쳐나온 남녀의 삶과 경험은 인류의 연대기에서 영적인 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50만 년 전 행성영주가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단행하여 가나안에 이르러 정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를 맞다가 기원전 1000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기원전 700년부터 500년 시기의 동양에서는 위대한 각성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공자, 노자 등 많은 현자들이 나타나 수많은 이론을 펼쳤으며 고타마 시달타는 네팔에서 나타나 불교의 시조가 되고 조로아스터는 이란에서 나타나 새로운 가르침을 펼치게 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원조는 육신화와 멜기세덱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으며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가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원전 29년 장차 유란시아에 징요될 미가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출생한 해이고, 기원전 7년 8월 21일 드디어 우리 지역 우주의 군주 미가엘이 유란시아에서 힘없는 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우리 지역 우주의 형성으로부터 예수의 탄생까지 연대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중요한 각각의 사건과 그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